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우리 6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6번째 시간이라서 이제 앞으로 강의가 2강의가 더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강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주 유익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요. 따상 아니면 울상, 신규 상장주의 이해. 따상이 도대체, 울상은 알겠는데 따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요. 따상 아니면 울상이래요. 말을 좀 재밌게 붙여봤는데 신규 상장주의 이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기 전에 신규 상장주 매매해보신 분들 계시죠? 계신데 여러분들은 지금 따상을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울상을 맞으셨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신규 상장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주의할 점도 좀 체크하시고 진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공부해 보자고요. IPO,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상장한다는 것을요, IPO, 기업 공개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IPO라는 단어 자체는요, 뭐 영어에서, 이니셜에서 온 건데요. 뭐 이니셜, public offering 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 우선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장외 주식인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 딱 내놓지만 완전히 마켓에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마켓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장외 시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장내 시장을 우리가 보통 IPO 한다 그러잖아요. 장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과정을. 자, 이거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상장을 하고 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진짜 열심히 했죠. 재산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1년에 연봉 얼마 받는지 다 공개해야 되고요. 또 통장에 얼마 들어가고 나가는지 통장까지도 다 진짜 싹 다 공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까지 왜 기업들은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대규모 자금 조달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자금 조달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영업현금 흐름, 그다음에 뭐 재무현금 흐름, 또 투자 현금 흐름 이렇게 배우셨죠. 재무나 기업은 재무활동도 해야 되고 투자활동도 해야 되고 영업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굉장히 많이 유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금에 있어서 이렇게 상장을 해놓으면 자금 조달할 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만약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라 그러면요, 자금을 조달할 때는 뭐 지인들한테 빌릴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서 제일금융권, 뭐 제2금융권이 있죠. 거기서 빌리는 게 아마 가장 큰 이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을 공개하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얼마든지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IPO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실컷 배우셨어요. 회사의 이제 재물을 이렇게 봤을 때 재산이라고 그랬죠. 재산은 남의 자본을 들어와서 부채 항목이 있고 타인 자본이죠. 그 다음에 자본, 자기 자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본, 자기 자본. 이거는 우리 자기 자본, 회사의 돈인 거잖아요. 남한테 타인 자본을 빌려와서 조달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뭐가 많죠? 주식시장에서 타인 자본 올라오는 거 일단 여러분들 은행에서 많이 빌려올 수 있겠죠? 은행에서 직접 빌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특성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 CB나 BW,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완전 교환사채, 뭐 이런 타인 자본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이 항목은 타인 자본이지만 자기 자본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뭐 있어요? 유상증자요. 자기 자본은 이제 유상증자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을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꺼낸 거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해당이 돼요. 유상증자하면 여기가 그렇게 넓어진다 그랬죠. 이 칸이.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날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어느 날 딱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와요. 이 종목에 어느 날 이제 유상 증자를 통해서 증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자에 응하실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게 갑자기 어느 날 통보가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유상 증자가 지금 공지가 왔는데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을 유상 증자 받아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어쨌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구분이 되시죠? 일단 몸집이 굉장히 조단위 이상, 대부분의 조단위 이상 종목이 많은 게 이제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거기에 비해서 좀 몸집이 작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요, 시장이 좀 상장하는데 좀 요건이 조금 다르긴 해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상장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죠. 기업 규모는 자기 자본. 아까 전에 자기 자본 여기서 여러분들 요 항목 있죠? 여기. 이게 지금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영업을 활동한 기간이 3년은 이상 돼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매출액은요. 최근 1,000억 원 이상. 최근 1년간 뭐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 되는 회사여야지 코스피에 상장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안 되면 코스닥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코스피는 좀 까다롭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보면 이익에 대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익액이 30억 원 또는 3년 합계 60억 원 이상. ROE 지난 시간에 많이 배운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방금 저기 요 그려놓은 거 있죠. 이게 자기 자본을 여기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 순이익을요.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순이익 얼마, 1년에 얼마 벌었는지 퍼센트 구하는 거. 이게 자기 자본 ROE잖아요. 이게 지금 5년 5%, 최근 5%, 3년 합계 10% 이상. 뭐 이렇게 이 정도에 하나 중 하나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다로워요. 자, 그런데 코스닥은요. 여기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인데 잘못 쓰인 것 같아요. 코스닥 상장 요건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기 자본이 일단 30억 원으로 막 내려갔죠. 아까 10분의 1 됐어요. 300억이었는데 코스피는 30억 원이고요. 시가총액이 또는 90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코스닥은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이 있고 벤처기업이라고 속하는 또 벤처기업이 있어요. 벤처기업은 또 상장 요건이 좀 더 낮아요. 그래서 15억 원, 자기 자본이 15억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업활동 기간은 아까 코스피랑 같네요. 3년 이상이고 벤처기업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요건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하라 그랬어요. ROE가 10% 이상, 워렌 버핏 아저씨는 15% 이상 되는 회사를 좋아한다고 했죠. 당기순이익이 20억 이상일 것, 또 매출액이 100억 또는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일 것, 매출액 50억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이 중에서 하나 요건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벤처기업에서는요. 당기순이익이 10억 이상일 것, ROE가 5%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액은 50억 또는 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이면 된다. 또 매출액이 50억과 매출액 증가율이 20% 요 중에서 하나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상장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이익률과 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익이 없는 회사는 상장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예외가 항상 모든 일에 예외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안 될 텐데 코스닥 시장에는 기술특례 상장 요건이라고 해서요. 기술특례를 통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기회를 주는 거예요. 좋죠. 그러니까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사실은 이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제약바이오 회사도 대부분의 회사가 아마 기술특례 상장으로 좀 들어오거나 또는 기술주들도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이익을 내진 못해도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어떤 특화를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미국 회사가 어디입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테슬라죠. 테슬라가 기술특례 상장 요건으로 시장에 들어온 회사예요. 그때는 뭐 순이익이 아예 나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상장이 됐다는 거예요. 2005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우리 증시에도 2005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여러분들하고 숫자, ROE나 뭐 어떤 재무나 어떤 이 재무 쪽에 해당하는 어떤 그 요건들을 봤을 때는요. 회계사나 이쪽 재무들을 보시는 분들이 그 평가를 하면 되잖아요. 기업을 코스닥 심사나 코스피 심사. 그렇지만 기술특례 상장은요. 이 해당 회사의 어떤 기술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문 평가 기관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제약바이오 회사면 정말 제약바이오 이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인지를 평가하는
어떤 전문 평가 기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술 특례 상장이 아까 전에 제가 테슬라라는 회사가 시장에 들어올 때 이걸 통해서 들어왔다 그랬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 테슬라 상장 요건으로 들어온 최초의 1호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회사가 바로 카페24입니다. 카페24라는 회사 지금도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 회사는요. 테슬라 상장 요건에 맞춰서 우리나라 첫 1호 기업이었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올해 2021년에 화제의 기술 특례 상장주를 좀 찾아보면요. 회사 여기 영어로 써있죠. 맥스트라는 회사예요. 맥스트. 이 회사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AR 플랫폼 기대주 기술 특례 상장. 현대자동차가 전략적 투자를 한 증강현실 플랫폼 벤처기업 맥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회사가 기술 상장으로 들어왔고 특례 상장. 근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맥스트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도전한다. 메타버스 개척 이렇게 써 있죠. 메타버스 여러분들 한참 열풍이잖아요. 하필이면 메타버스가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미국의 이 회사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올해 아마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아마 처음 들었지만 이제는 아마 연초에는 되게 아마 들어보기 참 어려웠던 단어인데 이제는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맥스트가 딱 타이밍을 맞춘 건지 아니면 맥스트가 들어올 때쯤에 어떻게 딱 메타버스가 딱 마침 딱 열풍이 된 건지 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타이밍 한번 좀 절묘하죠. 잘 맞췄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화제의 기술 특례 상장주 해가지고 제가 상장주라고 해놓고 맥스트라는 회사를 얘기했는데 왜 이 회사가 화제가 되었을까요? 맥스트라는 회사가.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열풍이 됐기도 했지만요. 이거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점상 가고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따상 아니면 울상이라고 그랬죠. 따상이 뭔지 여러분들 볼까요? 자, 따상이란 단어는 뭐냐면 따는요. 더블이에요. 더블. 더블에서 온 거야. 두 배 된 거예요. 2배에서 신규 상장 종목이요. 첫 거래일에 이제 첫날 딱 상장된 날 새내기 하는 날 딱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딱 일단 2배 딱 형성되면 따라고 그래요. 딴데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하루 1상한가 제한폭이 플러스 30%죠. 그러니까 딱 2배를 딱 시초가를 딱 찍고 거기서 상한가를 가면 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와 상, 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더블에다가 더블로 시작해서 가격 제한폭 상한가까지 가서 30% 하면은요. 이 경우 주가는 하루에요.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상이 갔던 종목들 이렇게 보면 맥스트 여기 있죠.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ADM 코리아, 삼형 SNC, 해성 TPC 이런 종목들이 올해 따상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하자마자 2배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간 거 따상인데요. 따상상이라고 또 있어요. 따상상. 상한가 첫날에 따상을 안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요. 자, 따상상상은 뭐예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요. 따상상상상은 뭐예요? 첫날 상상해서 상한가 3방 더 나온 거죠.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뭐냐면 맥스트, 삼성 머스트 스펙 5고 맥스트는 여기서는 이제 따상상상까지는 갔는데 삼성 머스트 스펙 5는 따상상상상이 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맥스트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공모가 대비 시작가가 이미 2배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대비 이미 2배 더블이 났고 더블이 났죠. 2배 더블이 난 상태에서 상한가를 마감을 한 거예요. 상한가를 하고 점상,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상한가 가서 따상, 상상상이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 공모 청약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들고 있었던 분들은요, 진짜 대박이 났겠죠? 대박이 났을 텐데, 어쨌든 그 후에 어떤 연유가 됐는지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가 엄청 많이 터지면서 그것도 이 거래량이요, 양봉 거래량이었어요. 음봉도 아니고. 양봉 거래량이니까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거래량도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했죠. 거래량 이거 나오고 나서요, 거래가 터지고 나서요, 주가가 지금요, 굉장히 바닥이에요.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그렇지만, 공모할 당시, 이게 상장할 당시에 주가는 지금 지켜주고는 있네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가 흘러내렸죠. 자, 맥스트라는 종목이고요. 아까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여기 이미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 마감, 상상상, 따상상상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따상, 그러니까 4방 나온 거죠. 멋지죠. 그런데 이 종목 역시도 여기서 거래가 터져서 양봉 거래량이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요 지금 굉장히 흘러내려서 말도 못하게 지금 흘러내려있는 상황이죠. 신규 상장주를 상승률 추이를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작년 2020년 그 재작년 2019년 여기는요 2019년 밑으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제가 보면은 와 2020년에요 상장하고 나면요 이거 12월 말에 상장한 건데 평균 주가가요 68.5% 상승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상장한 종목들 작년에 2020년 상장한 종목들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68.5%니까 이건 뭐 정말 고기 반 물 반 고기 반이라고 되게 이거 진짜 신규 상장주 꼭 봐야 되겠네라는 생각 드시죠. 2019년에는요 근데 7.5%밖에 안 돼요 평균이. 자, 그 전에 10년간의 평균 데이터는요. 8.3에서 34%이니까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때는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동학개미들이 우리 시장에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오고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그 유동성의 힘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중 하면 무조건 공모 청약하고 하면 무조건 뭐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때 이 코로나 시국이 그랬고 상황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았나 2020년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20년에요.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뭐 따상상 이런 거 말고 시초가 대비 막 이렇게 올라간 거 뭐 공모가 대비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막 폭등한 거 말고요. 그냥 연말에 2020년에 상장해가지고 2020년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에 수익률 한번 딱 1등하면 누가 찍었나 볼까요? 와, 박셀바이오라는 회사가요. 무슨 회사인지 모르지만요.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요. 종가가 16만 7천원이 10배 간 거예요. 1000%가 나왔어요. 얘 진짜 이 중에서 제일 스타를 꼽아보라 그러면 작년에 박셀바이오가 되겠죠? 엄청납니다. 그래도 상장한 날이요. 9월 22일이니까 9월하고 12월 말일 날 종가가 이러니까 한 2, 3개월 안에 그냥 10배가 그냥 폭등을 한 거예요. 박셀바이오. 자, 그리고 나서 명신산업이라는 회사는요. 600%. 그 다음에 알체라라는 회사가 이것도 여러분들 알체라라는 회사가 어떤 아까 맥스처럼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자, 하나기술이라는 회사, 뭐 2차 전지 회사라 2차 전지면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니까 200% 이렇게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던 거는 어떤 신규 상장주가 무조건 잘 간다라는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작년에 워낙에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좋아서 더 막 열풍이 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셀바이오 얘가 아주 스타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공모주 스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우리 좀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요 상장 당시에는 어땠을까 싶은 거죠. 상장 당시 볼까요? 상장 당시 상장한 날 따상은커녕이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음봉이 내린 거 보이십니까? 공모가라는 게 아까 1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모가가 15,000원이었는데요. 시작하는 가격이 공모가에도 못 미쳤어요. 이게 따가 가려면 2배인데 따는커녕 오히려 공모가보다도 시초가가 밑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인기가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또 하락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폭등하더니 이게 10배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보면 박셀바이오는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본사에서 만들어진 항암 면역 치료제 전문 바이오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달 이게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94.18대 1을 기록했대요. 공모가는 희망 범위 3만 원에서 3만 원 이렇게 3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단인 3만 원으로 결정됐대요. 보통 공모가를 이제 회사에서 해당 회사에서요 공모가를 우린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제시를 해요. 레인지를 범위를 주는데 3만 원에서 우리 회사는 3만 5천 원 정도 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15,000원이라고 잘못 얘기했나 봐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돼야 돼요라고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하단인 3만 원으로 결정할 만큼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셀바이오는 시초가가 2만 7천 원 찍는 거예요. 오히려 공모가보다도 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비 17% 하락한 오히려 상장한 날이요 마이너스 17%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인기가 굉장히 없었는데 나중에 저렇게 폭등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따상인커녕 이거 울상이죠? 이 경우에. 자, 그런데 나중에 폭등이 나온 거고. 연도별 우리 이렇게 좀 보면은요. 이 1999년부터 신규 상장주는 매년
매월 상장이 되잖아요. 2021년까지 보면 공모 금액, 공모 총 금액이 연간 단위로 이제 공모 금액으로 제가 이렇게 조 단위로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래프를 보면 2010년에 무슨 종목인지 몰라도 무슨 현상이 있었지는 몰라도 2010년에요. 공모 금액이 확 올라갔죠. 10조 단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사였냐? 삼성생명이 4.9조, 대한생명이 1.8조가 여기 이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올라갔죠. 또 지나고 보면 또 이렇게 우뚝 솟은 날 이렇게 2014년도 보면 제일모직 삼성 SDS가 상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보면 두산밥켓 삼성 바이오로직스 2016년이에요.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017년에는요. 또 넷마블, 여러분 넷마블 또 셀트리온헬스케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주식이죠. 또 ING생명이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공모 이 금액이 굉장히 커졌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은 좀 다소 위축이 됐었던 시장이에요. 그런데 와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요. 어마어마하게 이 빅 대여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빅히트라는 그때는 이제 하이브가 아니라 이름이 빅히트였죠. 빅히트가 1조 원에 상장이 되고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하면서 이때 작년에 굉장히 2020년에 대미를 장식했고 2021년에는요. 5.8조 이게 지금 2021년에 6월 달까지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들어가 있지 않는데 상반기에 좀 큰 종목이 상장된 게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회사 있죠. 이게 한 2조 원 정도 단위에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월간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8년에서 4개 4년간 월별 IPO 공모 금액이에요. 그러면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하늘색 있죠. 삐쭉삐쭉 태어난 하늘색이 작년 2020년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코로나가 있지 맞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공모 시장이 굉장히 열풍이었다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올해는 2021년은 보면 상반기에 많이 지금 파란색이 돼 있죠. 상반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하반기 6개월 그리고 올해 2021년 상반기 6개월 1년간에 굉장히 많은 IPO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상이라는 표현을 했냐라고 하면요. 아주스틸이라는 회사를 한번 볼까요? 이날 상장해가지고 굉장히 주가가 높게 올라갔는데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 주가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내려가죠. 롯데렌탈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한 날조차도 음봉 마감하면서 자 이게 울상이에요. 이게 딥노이드라는 회사도 보세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날 이후로요. 뭐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내려가죠. 자 그리고 플래티어라는 회사는 그래도 여기서 뭔가 일은 좀 나왔어요. 공모 청약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은 좀 났겠다. 그죠? 났는데 그 뒤로 완전히 이게 주가가 완전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되게 열풍이었단 말이에요. 따상 갔어요, 이날. 따상도 가고 그 다음날 상승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주가는 그 뒤로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니까 울상 아니면 따상 이런 게 나오는 거. 한컴 라이프케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린 거 보세요. 자, 그러면 IPO라는 거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하는지 스케줄 대강 느낌이 오시죠.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상장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상장 제안서를 이제 내겠죠. 그러면은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장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통해서 나중에 이 회사가 상장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상장해도 됩니다. 이 회사를 봤더니 우리가 다 뜯어봤더니 재산 목록도 보고 연봉도 보고 통장도 봤더니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이거는 다큐멘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좀 재밌어요. 수요 예측, 공모 가격 결정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상장하기 전에 기관에서 일단 이 주관사 이 회사의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상장할 건지 이제 기관을 정해요. 증권사, 주관사를 정하는데 그 기관에서 이제 수요 예측과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기관의 수요 예측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눈을 뜨고 좀 보셔야 되고요. 공모 가격이 여기서 산정이 된다 그랬죠. 공모 가격. 자, 공모 가격도 산정이 돼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기관이 예측하기를 이 회사를 바라보는 비유가 수요는
수요 예측이 이 정도, 이 회사 한 1000대 1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공모 가격은 어느 정도 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딱 얘기하고 나면요. 청약일을 배정받아요. 그러면 청약일을 여러분들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걸 보고 청약일에 여러분들이 넣는 거예요. 청약일에 넣고 나면 나중에 이 상장하는 날 때까지 인터벌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청약하고 나면 바로 상장되는 거 아니고요. 청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후에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간에 불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뭐 환불될 자금이 있으면 자금도 환불이 되고 하겠죠.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게 수요 예측하고 공모 가격 결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아모센스라는 회사 볼까요? 아모센스라는 회사를 보니까 기관에서요, 이 회사의 어떤 공모가를 12,400원에 이렇게 공모가를 이게 설정했어요. 근데 회사는요, 아모센스라는 회사는 희망은 우리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12,400원에서 15,200원까지 우리는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공모가를 이 기관에서 산정한 거는 12,400원이니까 이 밴드 안에서 제일 짜게 준 거죠. 한마디로. 12,400원에서 밴드를 15,200원까지 했는데 그냥 제일 짜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아모센스라는 회사를 볼 때. 그러면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16대 1이었대요. 116이라면 되게 큰 숫자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정말 큰 숫자들은요. 여기 보시면 1000단위에 넘어가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1000단위가 넘어가야 우리가 대단하다고 굉장히 인기가 있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게 청약했을 때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다 청약할 때 보면 2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모센스는 인기가 없었던 회사인 거고요. 청약할 때 당시는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회사 중에 하나고 이노뎁이라는 회사 볼까요? 이노뎁이라는 회사는 우리는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설정 좀 해주세요. 라고 그 정도 우리는 되는 회사입니다. 라고 제시했더니 공모가를 18,000원 최상단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이 기관에서 수요 가격을 예측할 때, 이 공모 가격 예측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 되게 좋게 본 거겠죠? 그 다음에 기관에 그래서 그런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이에요. 1,500대 1.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약했을 때는 69밖에 안 됐다는 거.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자고요. 라운테크라는 회사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한 12,800원에서 15,800원 정도를 우리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어쩐 일일까요? 이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이 오히려 이 가격보다 더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해 준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이거 엄청난 성과죠. 뭔진 모르지만 라운테크는 오히려 회사가 제시한 가격보다도 더 크게 이게 산정이 된 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1,500이 넘어버렸죠. 이미 기관이 저렇게 이 회사를 좋게 본 거죠. 뭔지 모르지만 라운테크. 그러니까 일반 청약에서는 779대 1이 나온 거예요. 이날. 여기서는 1,500이 나왔는데 이때는 700 정도가 진짜 나온 거고요. 자, 이렇게 맨 밑으로 나가 보면 상단을 초과해버린 공모가 가격이 산정된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 마지막에 ADM 코리아는 회사는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1,500인데 500대 1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떼거지로 몰렸나 봐요. 이거 2,300대 1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게 그러면 저 상단 밴드, 아까 그 수요 예측에서 받는 이 공모가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할까요? 여러분들 이거 저하고요. 이미 지난 시간에 너무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멀티플이에요. 기억하시죠? 이 회사가 해당되는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가 주력 분야가 영상 인식과 데이터 플랫폼과 용역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보면 영상 인식 회사가 매출이 90%가 넘는 회사죠. 그러면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이 섹터 안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평균 멀티플을 산정을 해서 거기다가 순위 곱해주면은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그러면 공모가라는 건 뭐예요? 그거 나누기,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로 나누면 공모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방식이 멀티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하고 멀티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모센스라는 회사도 볼까요? 무선 충전 차폐시트가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선 충전 모듈이 30%. 일단 여기서 무선 관련한 이런 영업이 되게 한 60% 넘는 회사인 거고요. 자동차 전장이 3%,
그 밑에 LED 조명 모듈이 11%.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보는 거예요. LED 쪽의 섹터도 보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 차폐시트 관련한 종목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이 봐서 약간 이 가중평균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 30%, 이게 30%니까 이걸 주가를 할 때 멀티플도 가중평균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줄 수 있는 멀티플이 한 21배니까 순위 곱해서 이거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시가총액이 나오죠. 시가총액 나누기 주식수로 나누면 공모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오는 거죠. 그럼 오비고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시퀀스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이요. 상장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정을 받는지 청약일날 이거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청약 신청하고 배정 받는 주식수를 이거 공부할 건데 일단 청약 신청하고 배정 주식수는 배정 방식은요. 비례 배정 방식이 있고 크게 균등 배정 방식이 있어요. 비례 배정 방식과 균등 배정 방식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바로 받는 게 비례 배정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넣은 금액만큼 보는 거고. 자, 그러면 균등 배정 방식 먼저 볼게요. 이거는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만 납입하면 모두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렇게 쉽진 않죠, 이거는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뭐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비례 배정 방식을 받아요. 자, 공모주 청약을 위한 청약 증거금 금액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얼마 넣을 수 있어요? 청약한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 여러분들 얼마 넣을 수 있어요? 1억 넣을 수 있어요? 3억 있어요? 현금으로 있어요? 5억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배정 방식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금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만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계산할 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일단 공모가 아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셨죠? 공모가 하나, 경쟁률만 알면 돼요. 경쟁률은 언제 경쟁률이요? 청약할 때. 일반 청약. 기관의 수요 예측 말고요. 그거 말고 청약일 날 경쟁률을 보는 거예요. 자, 카카오 게임즈요. 공모가가 24,000원에 형성됐대요. 자, 그 다음에 경쟁률이 1524대 1이요. 엄청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갖고 있는 현금 있죠. 최대 동원할 수 있는 현금 나누기 일단 공모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정 주식수가 일단 나오죠. 1억 원 나누기, 만약에 1억 원이라고 우리가 치자고요. 1억 원 나누기 24,000원이라고 만약에 쳐요. 자, 24,000원이면 공모가가 24,000원이었으니까 1억 원 나누기 여러분들 1억 원 동원할 수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자, 그럼 나누기 하면 4,167주죠. 여러분들이 1억 원어치 이걸 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억 원어치 전부 넣어가지고 1억 원어치를 이 카카오 게임즈를 다 살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 청약 경쟁률이 이게 1,5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4,167주를요. 또 어떻게 해요? 경쟁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1,524로. 그럼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받겠죠. 그래서 했더니 2.732주밖에 안 돼요. 뭐야? 2주밖에 못 넣는 거. 1억 넣는데 2개밖에 못 받는다고? 네,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이 비례 배정 방식을 할 때 이 청약할 때 어떻게 되면 청약 시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1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2주를 받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넣는 금액은 이거 반만 넣으면 돼요. 증거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증거금 방식이라 1억 원 다 넣겠다고요? 뭐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5천만 원만 넣으면 돼요. 5천만 원 넣으면 2주를 받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넣었다. 그러면 2억 원어치 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4주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1억을 다 넣었어요. 액면 그대로 1억을 넣었다. 그러면 2주가 아니라 4주를 받겠죠. 이렇게 2억 원어치 산 거니까 2억 원어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작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 청약 시 약 2주 배정이에요. 그런데 증거금은 1억 원에 50%만 납입하니까 5천만 원. 그러니까 결론은 5천만 원만 납입하면 2주만 받는 건데 어떡하죠? 아까 공모가가 24,000원이니까 2주 하면 겨우 48,000원어치 받은 거예요. 5천만 원 넣었는데. 물론 형식은 1억이지만 그 증거금은 50%니까 5천만 원 넣었는데 48,000원밖에 배정이 못 받은 거예요. 너무하죠? 48,000원 갖고 뭐 하게요. 어쨌든 48,000원 가지고 넣었다고 쳐요. 청약일날 넣고 상장일날 이 종목 따상 나왔어요. 따상 나오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86,500원에 매도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48,000원 넣었던 것이요. 173,000원에 매도했다고 치자고요. 속상하세요? 이거 5,000원만 원 넣었는데 48,000원밖에 배정 못 받고 그게 이제 173,000원에 매도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260%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은 나왔지만 금으로 봤을 때는 워낙 적게 배정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뭐 이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결과가 처참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되게 나름의 어떤 매매를 잘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될 수도 있겠다. 1년의 이자가 연간 이자가 굉장히 우리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되려면 무조건 따상 나오고 따상상 나오고 이래야지 이제 이 수익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상장하는 날 그냥 거기서부터 고가 쫙 미끄러지면 그거 어떡하죠? 그거 안 되겠죠. 그 울상이죠. 자, 그래서 신주 상장주는요. 이거를 좀 여러분 청약하실 때 체크해야 될 상황이 좀 있어요. 몇 가지. 뭐냐면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내에서 형성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게 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시초가하고 공모가가 같으면 100%예요. 그러면 90%라는 거는요. 시초가보다도 밑에서 아까 스타주였던 박셀바이오가 그랬죠. 시초가보다도 밑에 형성됐죠.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공모가보다 밑에서 형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0%면 오히려 할인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같으면 100%고 최대 맥스는 따라 그랬죠. 따상의 따는 2배라 그랬죠. 따블. 그게 2배까지요. 그 이상은 시초가가 형성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200%예요. 2배. 그래서 시초가 200%를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가면 이게 따상이라고 그랬죠. 따상이고 따상을 계산해 보면은 공모가 대비로는 수익률이 그날 당일날 160% 수익이에요. 아까 카카오게임즈도 260%, 그 다음날도 상승 나왔기 때문에 260%를 봤을 때는 근데 수익금 자체는 굉장히 좀 적어서 허무하죠. 그래도 어쨌든 아주 멋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은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미래의 실적이 선반영돼서 미래 실적까지 다 땡겨가지고 너무 공모가가 높게 멀티플을 좀 많이 줘서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노력을 들여서 이 재산 목록도 보시고 이 연봉도 잘 보시고 연봉도 보시고 현금 왔다 갔다 하는 통장도 내용도 좀 들여다 봐야 보이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주식을 상장할 때 보면은 주식회사라는 주식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대주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 IPO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관들이 이 회사에 의무적으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무 확약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수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기간이 한 달짜리 있고 3달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나 상장 후에 한 달 후나 3개월 후나 6개월 후에는요. 이 확약 기간이 끝나면 기관에서는요. 이 종목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가 오버행 물량, 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이렇게 출회될 수 있는 물량, 오버행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량들, 그걸 이제 보호 예순 물량도 있겠죠. 대주주의 어떤 보호 예순 물량들도 있어서 이거 스케줄을 좀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울상이 되느냐 하면은요.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계속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매도가 될 수 있는 물량들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가 그래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걸 어디 가서 보냐면 전자공시 시스템 fss.or.kr 전자공시 시스템 이거 지난번에 배우셨죠? 그러면 전자공시 시스템 이 예를 들어 다트라는 데를 이렇게 딱 지금 치고 들어가면 맥스트라는 회사를 딱 검색해서 보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깔끔히 없어요. 근데 그 왼쪽에 보시면 증권 발행 조건 확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딱 눌러보면은요. 6개월 확약 물량이 있고 3개월 확약 물량이 있고 1개월 확약 물량이 있고 15일짜리도 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15일 후에 쏟아질 수 있는 물량들인 거예요. 매도될 수 있는 물량들. 그럼 이 물량들을 좀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신규 상장주의 팁을 좀 얘기하자면 상장 순서 여기 아까 기억하시죠? 자, 어디서 매수한다고? 청약일날 매수합니다. 청약일날 매수해서 상장일에 매도하는 요 방법 괜찮죠? 잘하면 따상상상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하면 매매하면 안 되죠.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되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수요 예측 아까 박셀바이오 보셨죠? 박셀바이오는 공모 청약 당시에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 주가 쭉 밀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공모 이 청약할 때 청약일에 경쟁률,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을 하는 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은요. 이거 되게 여기서 매도하면 큰 수익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그거 보시면 청약이라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청약률하고 개인의 청약률과 상장 후 IPO 공모주 수익률을 좀 보면요. 아까 제가 1000대 1 넘어가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800보다 청약률이 높은 경우 1000일 경우에 20년하고 21년 그날 상장 당일날 평균 수익률이 67%고요. 20일 지나면 67%, 40일 지나면 60%. 그 굉장히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노릴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상장되는 종목이 있는데 보니까 청약 당일날 청약이 1000대 1이 넘는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대신 그만큼 높은 만큼, 열기가 높은 만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는 좀 한정돼 있고 굉장히 작지만 수익률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1000 넘는 종목들은 한번 노려보실 만하다. 이렇게 기관 수요 예측이 중요한 것보다는 개인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종목 수익률이 높아요.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오늘 굉장히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요거 되게 핵심이에요. 이거 얘기해 드리려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설을 푸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으로 상장되는 종목도 있지만 예전에 첫 시간이었나요? 제가 세력주 중에서 ETF형 세력주 있다 그랬죠. 이거 보셔야 돼요. 신규 상장되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ETF는 자주 상장이 돼요. 신규로 상장되는 종목이 많아요. ETF에. 근데 이 ETF가요. 왜 중요하냐면 기관의 플레이 놀이터예요. ETF는. 그러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앞으로 매매할까? 어떤 종목이 상승이 많이 나올까? 어떤 종목이 아주 급등이 나올까 하는 종목들을 보면 다 여기 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건 어디서 들어가냐면요. KRX라고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이 KRX co.kr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도자료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여기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누르세요. 정보 데이터 시스템을 누르면 왼쪽에 보도자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보도자료를 누르면 이렇게 뭔가 뉴스가 나와요. 뭐 이렇게 날짜별로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제가 지금 어저께 눌러봤더니 메타버스 ETF 및 주식형 액티브 ETF 5개가 상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요. 10월 8일 날 이런 공시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첨부 파일을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첨부 파일을 눌렀더니 뭐 이런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복잡해서 보기도 힘들어요. 이거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 드릴게요. 이거 보지 마시고 신규 상장되는 ETF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면 네이버 들어가세요. 그냥. 네이버죠. 네이버 들어가서 미안하지만 저 네이버를 무슨 특별히 이거를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목적은 전혀 아니에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꼭 증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다가 누르면 여기다가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증권으로 들어가세요. 새롭게 상장되는 ETF의 구성 종목에서 급등형 종목이 많이 탄생돼요. 여기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증권을 누르세요. 증권을 누르면 자, 그냥 금융홈이 나와요. 금융홈이 나오면 여기다가 메타버스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제 ETF 상장한다고 하니까 금융홈 안에서 메타버스 쳤더니 치고 이거를 통합 검색을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상장하는 거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 봐요. 이거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 봐요. 자, 어떻게 보이냐면 뭔지 몰라도 타이거 FN 메타버스라는 이 ETF 안에 여기에 구성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여기 나옵니다. 얘네들은 이미 시장에서 상장되어서 거래가 이미 되고 있는 종목, 신규 상장주가 아닌데도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의 버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성 종목을 이 타이거 FN 메타버스 안에는요. 제일 구성이 높은 게 YG엔터가 10%래요. JYP가 9.7%, 하이브가 9.6% 비중이래요. 네이버가 9.67%.
덱스터라 LG 이노텍 8%, 카카오가 8%, LG 디스플레이, NC소프트, 위즈윅 스튜디오, 덱스터까지. 근데 밑에 여기 내려보시면 더 종목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 매매하시면요. 이 상장되기 전에, 상장하기 전에 미니 들어가서 있으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수급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수급을? 기관들의 수급을요. 그러니까 가만히 먼저 들어가서 이 정보를 좀 입수를 하시게 된다면 괜찮은 날 이거 상장하기 전에, 상장이 ETF 상장하기 전에 전전날 뭐 그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 이미 근데 주가가 상장한다고 공시가 나거나 뭐 시장에서 소문이 좀 무성하면 사실 주가는 좀 미리 올라가 있는 경향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꼭 신규 상장주가 아닌데도 이 종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아까 그 밑에 있던 거 KB스타, 메타버스도 한번 볼까요? 얘는 특히나 기관들은 액티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액티브형, 이제 ETF에서 액티브형이 있잖아요. 패시브형이 있고, 근데 액티브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수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급의 혜택을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성 종목을 보면 아까는 시가총액 굉장히 큰 종목들이 거기에 이런데 여기는요. SM이라는 종목이 제일 올라가 있어요. 요즘에 얘네들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엔터 종목들. 엔터가 뭔가 비즈니스가 정말 좋아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아서도 있겠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었구나. SM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하이브, 빅히트 아까 전에 이거 BTS죠. BTS 회사죠. 이거 보시면 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LG노트, 넷마블, CJ ENM, YG 엔터 구성이 아까 처음에 종목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구성 종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는 팁을 아까 드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청약이 얼품이 굉장히 청약을 높은 종목을 따라서 청약날 정말 청약을 한번 해보는 방법이 신규 상장주에서 있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ETF형 이 신규 상장주를 이용해서 신규 상장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 주식을 여러분들 매매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상 아니면 울상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들어가셔서 직접 이거 페이지를 ETF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목을 좀 이렇게 이 페이지가 작다 보니까 항목을 이렇게 감춰놨는데 항목들을 하나하나 가보면 되게 재밌는 이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꼭 참고하시고 매매에 많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